한국인들은 단체로 미친 게 틀림없어요. 한국의 평범한 재래시장을 걷던 한 러시아 여성이 돌연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기행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러시아에선 절대 불가능해. 그녀가 큰 충격 속에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은 업로드 단 70이 시간 만에 무려 2,300만 뷰를 폭발시키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한국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런데 한국에서 3년을 살았던 또 다른 러시아 여성은 이 영상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나탈리아 쿠즈네초바라고 합니다. 올해 52세이고 공립학교에서 3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한국은 저에게 먼 나라였어요. 딸 아리나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로 그 나라의 모습을 보는 정도였죠. 딸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 다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을 정리하다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남편 세르게이는 소파에서 축구 중계를 보다 이미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내바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삐리리리 새벽 4시 11분 침대 옆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고 옆에서 자던 남편도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죠. 도대체 누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어요. 거기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리나. 한국에 있는 딸이 이 시간에 전화를? 시차를 계산해보니 한국은 낮 12시쯤일 텐데 순간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러시아에서 새벽 전화는 언제나 나쁜 소식이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리나?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멎었어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소리가 끊어질 듯 거칠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에 짓눌려 있었어요. 배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아. 열이 안 내려가. 39 도8부야. 엄마, 제발 와줘. 너무 무서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남편을 깨웠어요. 제 얼굴을 본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죠. 응급실은 갔어? 어제 갔는데 약만 주고 집에 가래. 약 먹어도 안 나아져. 계속 토해. 음식도 물도 못 넘기겠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독립적이던 딸이 이렇게 애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갈게. 지금 당장 갈게.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러시아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긴급 비자라고 해도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했고 비행기 좌석도 당장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노트북 켜줘. 빨리. 남편이 노트북을 가져오는 동안 딸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친구는? 룸메이트는? 다들 수업 봤어. 기숙사에 나 혼자야.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직항편도 좌석이 모두 매진이었어요. 이런 젠장.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10,000km 떨어진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딸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6시, 7시. 시계는 미친 듯이 느리게 갔어요. 10분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침 8시. 대한민국 영사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어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러시아의 관료주의.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긴급 의료 비자 신청이에요. 딸이 위독합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긴급이라 해도 최소 이틀은 소요됩니다. 제발요. 딸이 40도 가까운 열에 혼자 누워 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사관 로비에서 30년 경력의 역사 교사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 줄을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제 사정을 옆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혹시 한국 쪽 긴급 연락처 필요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왜?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 그분이 한국 대사관 긴급 영사 한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딸이 다녀온 응급실 기록과 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니 긴급 의료 비자가 저녁 무렵 기적적으로 발급됐습니다. 항공사에도 사정을 설명했더니 마침 취소된 좌석이 하나 풀렸어요. 오늘 밤 출발하는 직항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름도 안 알려주고 가버렸어요. 공항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리나, 엄마 지금 공항 가. 9시간만 버텨. 엄마, 정말 오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딸을 살리러 간 그 나라에서 오히려 제가 구원받게 될 줄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아리나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엄마, 한국 옆집 이웃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줬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야. 밤새 옆에 있어줬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 유학생을 밤새 돌봐줬다고? 러시아에서는 이웃집 사람 이름도 모르고 사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9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내바강이 가늘어지더니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남편이 있고 제 학생들이 있고 내일 수업 준비물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리나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었어요. 2시간째도 없었습니다. 3시간째. 여전히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혹시 의식을 잃은 건 아닐까? 혼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제발, 제발. 기내식이 나왔지만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신사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딸이 한국에서 아파서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사업차 한국을 자주 가는데요. 놀라운 나라예요. 특히 사람들이 낯선 사람한테도 친절하더라고요. 위로의 말이었겠지만 그 순간은 와닿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딸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던 5살 아리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던 7살 아리나. 그때는 제가 옆에 있었어요. 약을 먹이고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토닥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km 떨어진 하늘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한 지 5시간째 드디어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옆집 언니가 죽이랑 약 사다 줬어. 열 좀 내렸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언니라니. 아리나가 한국에서 이웃 이름을 알고 지내는 줄은 몰랐어요. 러시아에서는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보통인데 시베리아 상공의 끝없는 설원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저 광활한 땅을 건너 딸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은 14도입니다. 기장 안내방송이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였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 또 줄이 길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어요. 방문 목적이요?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서 유학 중이거든요. 심사관이 제 얼굴을 보더니 빠르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마 제 초조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나 봅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높은 빌딩들. 러시아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딸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 아리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이웃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죽을 끓여다 준 덕분인 것 같았어요. 많이 아팠구나.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 마. 다음 날 아리나를 데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대기 시간도 러시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짧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이었어요. 응급실 진료에 혈액검사, 초음파까지. 러시아에서 이 정도 진료를 받으려면 월급 2달치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금액은 이게 전부예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장염이 겹치면서 위 점막이 자극된 거라고 했습니다. 고열과 구토가 심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요. 엄마가 와서인지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가는 게 보였어요. 약국에서는 더 놀랐어요. 약사가 약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복용 시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고요. 이건 잠들기 전에.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약을 파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러시아 약국에서는 약 이름만 달랑 말해주고 끝이거든요.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리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이게? 딸을 돌보며 며칠을 보내는 동안 아리나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 건지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이제 나 괜찮으니까 동네 구경 시켜드릴게요.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면 꼭 가봐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데? 시장이요. 한국 전통시장. 시장? 러시아에도 시장은 많잖아. 뭐가 다르다고. 직접 보시면 알아요. 엄마. 아리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건 병원에서의 충격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경복궁 옆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통인시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소리가 귀를 감쌌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죠. 첫인상은 이랬어요. 러시아 시장이 철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라면 여기는 마치 이웃집 거실 같았습니다. 문턱이 없었어요. 벽이 없었어요. 모든 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려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시장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길바닥에, 그것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급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샤인머스켓이라는 비싼 포도가 상자째 놓여 있었고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멜론들이 그냥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까지 전부 포장도 없이 길 위에. 러시아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에서는 비싼 물건일수록 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 앞에 직원이 서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도 도둑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자물쇠도 없고 유리장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리나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싼 걸 길에 그냥 놔둬도 돼? 여기선 다 이래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말도 안 돼. 러시아였으면 5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질 거야. 아리나는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거지라며 웃었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니 충격은 점점 커졌습니다. 통인시장에는 도시락 카페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동전 같은 엽전을 사서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반찬을 골라 도시락 통에 담는 거예요. 가게마다 반찬이 진열되어 있고
손님이 알아서 엽전을 내고 골라가는 방식이었죠. 잠깐. 손님이 엽전을 안 내고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 안 그래요, 엄마. 아니,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정직하게 엽전을 놓고 반찬을 가져갔어요. 혼잡한 와중에도 누구 하나 속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선불을 내는 것도 모자라 보증금까지 요구하는데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더 놀라운 걸 봤어요. 거스름돈이 담긴 바구니가 가게 앞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거스름돈은 여기서 가져가세요라는 팻말과 함께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리나, 저 돈 진짜 돈이야? 네, 진짜예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거스름돈 가져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서서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잔돈을 꺼내갔어요. 더 많이 꺼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사과 한 조각을 건네셨어요. 맛 좀 보고 가세요. 아리나가 통역하자 아주머니는 더 반가워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이것도 드셔보세요. 포도, 배, 귤까지 이것저것 맛보라고 주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돈을 내야 맛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맛보고 안 사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손을 흔드셨어요. 괜찮아요. 맛있으면 사가고 아니면 안 사면 되죠. 억지로 팔 순 없잖아요. 생선 코너로 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을 가시면서 가게를 비웠는데 돈통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뚜껑도 안 덮고요. 저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옆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봐주니까. 누가 건드리면 다 알아요. 정말 5분쯤 후에 아저씨가 돌아오셨는데 돈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죠. 시장을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들른 건 작은 카페였어요. 그런데 입구에 양심 우산이라고 적힌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비 올 때 가져다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우산을 그냥 빌려준다고? 네, 대부분 돌려준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출구에 서 있는 지금까지 길에 놓인 수백만 원어치 과일, 열린 돈통, 무인 거스름돈 바구니, 양심 우산, 이 모든 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같은 지구 위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폭풍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 걸까?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것들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혹시 관광객을 위한 쇼는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 본 건 아닐까? 만약 정말 진짜라면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한 걸까? 그 의문에 답을 해준 건 뜻밖에도 바로 다음 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나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놓인 가방이나 유모차를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주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건지 소지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러시아라면 30초도 안 돼서 사라질 물건들이었어요. 공원을 걷다가 한눈에 봐도 러시아인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 세련된 차림새.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러시아 분이세요?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스베틀라나예요. 남편이 삼성에서 일해서 3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같은 러시아인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제 시장에서의 경험을 흥분하며 이야기했어요. 길바닥에 고급 과일들, 현금 바구니, 양심 우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식을 권하는 아주머니. 말하면서도 다시 감탄이 나왔죠. 그런데 스베틀라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못마땅하다는, 아니 차갑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어요. 아, 그 시장 말이군요. 스베틀라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한심하다고요? 전혀 예상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1세기에 길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후진국 스타일이에요. 러시아나 유럽에서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잖아요. 냉장 시설, 위생 포장, 디지털 재고 관리. 그게 진짜 선진국이죠. 스베틀라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수십 번 생각해본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더니 스베틀라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믿는다고요? 그건 그냥 원시적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녀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위생도 봐요. 음식을 길에서 만들고 맨손으로 만지고 포장도 안 하고 먼지 날리는데 그냥 노출시키고 러시아였으면 당장 위생 단속에 걸려서 폐쇄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많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스베틀라나의 어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바구니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전통시장에서 아직도 현금 거래를 하다니. 러시아에서도 이미 전자 결제가 많이 보급됐는데 카드 한 장이면 끝나는 걸 왜 동전이랑 지폐를 바구니에 넣고 꺼내고 해요? 한국도 카드 결제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전통시장이다 보니 어르신들은 현금이 편하신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후진적인 거예요. 모든 걸 디지털화해야 투명하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 시장만 보면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스베틀라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난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CCTV가 촘촘하니까겠죠. 진짜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스베틀라나는 자기 경험을 들려줬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시장에서 과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밑에 상한 게 섞여 있었어요. 항의하러 갔더니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였으면 즉시 환불받았을 텐데.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달라요. 외국인한테 더 비싸게 받기도 하고요. 그녀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비에트 시절이 더 나았어요. 모든 게 국가에서 관리되니까 공평했죠. 지금 러시아도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무질서한 거예요. 하지만 자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유? 그게 뭔데요? 길거리에 물건 늘어놓는 게 자유인가요? 스베틀라나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어요. 나탈리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스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스베틀라나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시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여전히 과일들이 길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워 보였던 광경이 스베틀라나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후진적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경직된 걸까? 역사 교사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늘 학생들한테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나는 첫인상에 휘둘리고 한 사람의 반론에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딸에게 스베틀라나와의 대화를 이야기했더니 아리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줌마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이나 살았는데도 편견에서 못 벗어나신 거죠.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도 있었어. 엄마, 내일 새벽에 시장에 같이 가볼래요? 상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딸의 제안에 역사 교사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그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자. 스베틀라나가 맞는지, 내 첫 느낌이 맞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야. 내일 새벽, 결판을 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폐속으로 밀려들었지만 러시아의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새벽 공기의 날카로움은 어디나 비슷하죠.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관광객이 아니다. 30년 경력 역사 교사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원이다. 감탄도 실망도 나중에 먼저 눈으로 보고 사실을 기록하자.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청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과일 가게 아저씨가 가게 앞을 쓸고 계셨는데 자기 가게 앞뿐만이 아니었어요. 양옆 가게 앞까지 그리고 손님들이 지나다닐 통로까지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걸레로 진열대를 하나하나 닦았어요. 스베틀라나가 뭐라고 했죠? 위생이 엉망이라고. 길거리에 먼지 날리는데 음식을 노출시킨다고. 새벽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리나가 통역하며 인사를 하자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손님들한테 깨끗한 물건을 드려야 하니까. 그 아저씨는 과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색이 바랜 과일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런 건 버리시나요? 아니요. 따로 모아서 주스 가게에 싸게 넘겨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하지만 손님 진열대에는 절대 올리지 않아요. 스베틀라나가 상한 과일이 섞여 있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저씨를 보는 한 그건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이런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상한 과일을 고의로 섞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옆 가게로 가니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다듬고 계셨어요. 시든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진열대에 올려놓으셨죠. 그 손끝의 정성을 보면서 스베틀라나가 했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명확히 보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시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괜찮아. 4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삶이에요. 좋은 물건을 팔아야 손님들이 또 오시잖아. 40년. 스베틀라나는 3년을 살면서 겉만 보고 후진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할머니는 40년을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철학으로 장사를 해온 거였어요. 생선 코너로 갔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사온 생선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얼음을 계속 갈아 넣으며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광어는 2시간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보세요. 아직 몸이 탱탱하죠.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생선을 들어 보이셨어요. 정말 싱싱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지만 이건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각자의 자부심과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아저씨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시면서 돈통을 가게 앞에 놓고 갔습니다. 뚜껑도 안 덮고요. 저는 일부러 시간을 재봤어요. 역사 교사의 검증 본능이 발동한 거죠. 1분, 2분, 3분. 사람들이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4분, 5분. 아저씨가 돌아오셨습니다. 돈통은 그대로였어요. 스베틀라나가 뭐라고 했죠? CCTV가 촘촘해서 안 훔치는 거라고.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 좁은 골목의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오직 옆 가게 아주머니의 무심한 눈길뿐이었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봐주니까. 감시가 아니라 돌봄이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스베틀라나의 반론이 하나씩 현장의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쯤 되니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아침 운동 후 들르는 어르신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붐비는 와중에도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다는 거였어요.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모습이 억지가 아니라 체질에 배어 있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야. 중앙에서 위에서 내려 찍는 통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발적 신뢰의 시스템이야. 어쩌면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적 계약인지도 몰라. 30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왔어요. 제국은 군대와 법률로 질서를 만들었고, 근대 국가는 관료 시스템으로 사회를 관리했죠.
하지만 한국의 이 작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외부 강제력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만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후진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시장을 나서려는데 안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어. 그것도 제 할머니 세대가 쓰던 옛 억양이 묻어나는 러시아어였어요. 요즘 러시아에서도 거의 듣기 어려운 부드럽고 느린 리듬의 러시아어. 한국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러시아어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잠깐, 저 소리 들려? 러시아어야. 아, 그분들. 엄마 꼭 만나보셔야 해요. 아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시장의 신뢰보다 더 충격적인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장 안쪽 골목, 김치를 담그는 가게 앞에 할머니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어가 이상했어요. 분명 러시아어인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옛 표현들, 중앙아시아 억양이 살짝 섞인 부드러운 리듬. 제 증조할머니가 쓰던 말투와 비슷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할머니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밝아졌어요. 어머,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고, 레닌그라드. 할머니가 옛 도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소비에트 시절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쓴다는 건 그 시대를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저희는 고려인이에요. 할머니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 됐어요. 고려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예요. 교과서에서 수십 번 읽었던 내용이 눈앞에 살아 있었어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의 한인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비극.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저 숫자였고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그 역사가 주름진 손으로 김치를 담그며 앉아 계셨습니다. 세 분 중 가장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가 류드밀라 할머니였어요. 올해 78이라고 하셨죠. 고려인 3세. 할머니,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질문에 류드밀라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1937년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대요. 짐 싸라고, 1시간 안에 나오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기차로 한 달을 갔대요. 짐칸에 사람을 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기차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숨이 막혔어요. 교과서의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가져간 게 딱 2가지였대요. 고추장이랑 된장. 그거라도 있어서 살았죠.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김치는 꼭 담갔어요. 양배추로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30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역사를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교실의 칠판 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게가 이 작은 김치 가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동포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왔죠.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러시아어하는 한국인이니까 어디서나 이방인이었어요. 류드밀라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쪽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가 만든 특별한 김치예요. 그릇에 담긴 김치를 보니 보통 김치와 달랐어요. 색깔이 더 연하고 향도 독특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요. 러시아식 김치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레시피죠.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도 쓰고 스메타나도 조금 넣어요.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한국 김치의 매콤한 깊이와 러시아 음식의 부드러운 크림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도 아니고 러시아 음식도 아닌 두 문화가 만나서 탄생한 전혀 새로운 맛이었어요. 보르시에 이 김치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러시아 친구들도 좋아해요. 보르시의 김치를 두세 개가 한 그릇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러시아가 한 일을 용서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역사 교사로서가 아니라 러시아 사람으로서 꼭 묻고 싶었습니다. 류드밀라 할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온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잊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줬거든요. 처음엔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외국인이었는데 이 시장 사람들이 받아줬어요. 자리도 내주고 장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옆에 있던 한국인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끼어드셨어요. 이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도 러시아 손님 받을 수 있어요. 통역도 해주시고 류드밀라 할머니가 큰 김치통을 하나 내미셨어요. 가져가요. 러시아식이랑 한국식 섞어서 담았어요. 딸이랑 같이 드세요. 어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우리도 러시아에 있을 때 어려우면 서로 도왔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받는 게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스베틀라나는 3년을 살면서도 이 따뜻한 인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잣대로만 재고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에 딸과 함께 할머니들이 주신 김치로 보르시를 끓여봤어요. 러시아식 김치가 들어간 보르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맛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엄마, 맛있어요. 새로운 퓨전 요리네요. 그러게, 문화가 만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의 신뢰, 상인들의 정성, 고려인 할머니들의 눈물과 용서.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건 나 혼자만 알기엔 너무 큰 이야기다. 러시아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한다.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회색 빛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이런 신뢰가 불가능한 걸까?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리나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왜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게 됐다고 생각해요? 딸의 질문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릴 때 1980년대 소비에트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죠. 빵을 사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물건보다 더 부족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 이웃이 밀고자일 수 있었고 친구가 고발자일 수도 있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베리아로 끌려갈 수 있던 시대. 우리는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웃었죠. 그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상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원들은 손님을 도둑 보듯 했고 손님들도 점원을 의심했어요. 물건을 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면 다른 게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기억나요? 할머니가 고기 사러 갔다가 속았던 이야기. 아리나가 물었어요. 가족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였거든요. 그럼 위에는 좋은 고기를 올려놓고 아래는 비계만 가득 넣어서 팔았었지. 항의하러 가도 소용없었어. 증거가 없다고 하면 끝이니까. 더 슬픈 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당연하고 속지 않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불신의 문화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돈이 개입되니까 더 악해졌어요. 90년대를 기억해요. 매일 사기 사건이 뉴스에 나왔고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던 이반 아저씨. 퇴직금 전부를 은행에 맡겼다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잃었어요. 그 후로 아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늘 의심하고 결국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제가 20살 때 모스크바의 한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본 것들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손님들은 가짜 돈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혈안이었죠. 한 번은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했어요.
저울도 정확하게 맞추고 물건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랬더니 옆 가게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너만 손해본다. 결국 저도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요. 아리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가 아닐까. 우리는 개인주의를 강요받았지만 여기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시장 상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 우리 손님, 우리 동네. 러시아에서는 내 것과 내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데 여기는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먼저였어요. 70년이에요. 소비에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시간이 70년. 70년 동안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속이도록 훈련받았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에 걸쳐서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나에게, 나도 모르게 아리나에게까지 전해진 불신의 유산. 하지만 한국의 그 작은 시장에서 저는 봤어요.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걸. 서로를 믿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걸. 엄마, 영상 만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리나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맞아. 이제 행동해야 할 때야. 다음 날 이른 아침, 딸과 함께 시장으로 나갔어요. 상인들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샤인머스켓이 상자째 길에 놓여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이 포도 한 송이가 3만 원, 러시아 돈으로 5천 루블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 그냥 놓여 있습니다. 현금 바구니 앞에서도 찍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진짜 돈이에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손님이 와서 떡을 고르고 돈을 넣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려인 류드밀라 할머니와의 인터뷰는 러시아어로 직접 진행했어요. 통역 없이 바로 러시아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는 모든 걸 잃고 왔지만 여기서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로 신뢰예요. 할머니의 눈물 어린 증언을 찍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저는 52회를 살면서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척도 아닐까요? 편집을 마치고 VK의 영상을 올렸어요. 밤 11시쯤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조회수는 237이었습니다. 누가 보긴 보는구나. 그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영상 조회수 봤어요? 아리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황급히 폰을 확인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요. 이게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와, 한국 가고 싶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댓글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대부분이 충격과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을 때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80살 할머니입니다. 어릴 때 우리 마을도 이랬어요.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영상 보면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 모스크바에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 보고 결심했어요. 나부터 바뀌어야겠다고. 점심때쯤 되니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어요. 유명 블로거가 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이것이 진짜 자본주의다. 우리는 야만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었던 거다. 러시아 온라인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전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가 러시아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믿어요. 한국도 전쟁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예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2천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12만 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된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는데 멀리서 스베틀라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영상을 봤을까?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 피할 수 없었어요. 스베틀라나가 먼저 다가왔으니까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만했던 모습이 아니라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스베틀라나,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스베틀라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VK에 올리신 거. 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스베틀라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벤치로 안내했어요. 스베틀라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영상만 보고 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다렸어요. 영상을 본 다음 날 시장에 갔어요. 평소처럼 과일을 사러요.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오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나 봐요. 안에 현금이 120만 원이나 들어 있었는데 스베틀라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시장을 벗어나서 집 근처까지 왔을 때 뒤에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였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손에 제 지갑을 들고 손님,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열어봤더니 12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한 장도 안 빠지고. 스베틀라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러시아였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게를 비워두고 몇 블록을 뛰어온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 손님 지갑을 돌려주려고. 그 순간 영상에서 봤던 것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겹쳐진 거였어요. 3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죠.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일부러 외면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러시아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깎아내렸던 거예요. 스베틀라나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고.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건 제 딸이에요. 어제 딸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 엄마가 계속 한국을 나쁘게 말하니까 편견을 가지게 됐다고. 이제라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요. 걱정 마세요. 나탈리아, 부탁이 있어요. 스베틀라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 시장에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어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럼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스베틀라나와 함께 시장으로 갔어요. 그녀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모든 걸 새롭게 봤습니다. 3년 동안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고려인 류드밀라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스베틀라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한 일이. 할머니들이 놀라서 스베틀라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일어나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죠. 류드밀라 할머니가 스베틀라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먼저 주면 돌아와요. 먼저 주면 돌아온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터졌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탈리아 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라는 주제로요. 정말로 진실을 보여주실 건가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도 이제는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촬영팀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와 스베틀라나가 안내를 맡았어요. 촬영 감독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첫날부터 경악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촬영 장비를 시장 한쪽에 잠시 내려놓고 인터뷰 장소를 물색하러 갔거든요. 5분 후 돌아왔을 때 장비는 그대로였어요. 30년간 방송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였으면 1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고려인 할머니들과의 인터뷰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러시아어로 직접 이야기하시니까 촬영팀 전원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로 믿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알아요. 촬영을 마치고 저는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큐멘터리가 러시아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어요. 방송 직후
러시아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우리도 해보자.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귀국 후 몇 달에 걸쳐 실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한 시장에서 신뢰의 날을 만들었대요. 하루만이라도 한국식으로 해보자는 거였죠. 상인들이 물건을 밖에 내놓고 현금 바구니를 설치하고 시식 코너를 운영한 거예요. 시장 상인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도난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보다 매출이 30%나 늘었어요. 사람들이 신뢰를 보답하듯 더 많이 사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더 진보적인 실험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실내 마켓이라는 무인 가게가 생긴 거예요. 물건을 가져가고 돈통에 돈을 넣는 방식이죠.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어요. 정직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95%가 넘었습니다. 가끔 실수로 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에 와서 더 내고 가더래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초등학교에서 실내 교육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인 매점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요. 처음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지켜주면서 금방 정착됐다고 해요. 한 러시아 기업가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직원들을 믿기로요. 출퇴근 체크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올랐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빵 시식도 하고 외상도 줘요.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나서 들려왔어요. 스베틀라나였습니다. 남편의 삼성 근무가 끝나 러시아로 돌아간 스베틀라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도베리에 러시아어로 신뢰라는 뜻이에요. 스베틀라나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정말 한국 시장 같았어요. 과일이 밖에 진열되어 있고 현금 바구니도 있었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정직하게 계산해요. 숨어있던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씨앗은 이미 있었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 마음속에도 신뢰와 정직의 씨앗이 있었어요. 단지 70년간 얼어 있었을 뿐. 한국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이 그 씨앗을 깨운 거예요.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아리나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벌써 가야 하는데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어요. 사실 한국이 엄마를 치료해준 거야. 딸을 살리러 왔는데 정작 엄마의 눈이 떠진 거지. 아리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어요.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하고 제국의 조건을 연구했죠. 로마가 왜 위대했는지, 몽골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대영 제국이 무엇으로 바다를 지배했는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늘 그런 것들이 문명의 척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국 재래시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진짜 문명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에요. 길바닥에 놓인 과일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사회.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을 밤새 돌봐주는 이웃. 120만 원이 든 지갑을 돌려주려고 몇 블록을 뛰어오는 상인. 강제로 쫓겨난 이방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장사를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게 문명의 정점이에요. 마지막 포옹. 건강 챙겨. 아프면 바로 전화해. 엄마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좋은 일 많이 만드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처음 왔을 때는 딸 걱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 땅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레바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겨울이 긴 도시. 하지만 봄은 반드시 와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와요. 새학기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문명의 새로운 정의를 배울 겁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칠판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문명이란 길바닥에 놓인 과일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사회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웃으며 시장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레바강에도 봄은 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봄이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미래에.
지금까지 러시아 역사 교사 나탈리아 씨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회수 2천만, 댓글 12만 개,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서 시작된 실내 실험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70년간 얼어붙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려인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러시아 여성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시장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주면 돌아와요. 묵묵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닫고 상한 과일을 골라내고 이름 모를 손님의 지갑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 시장 안에 전 세계가 경탄하는 가치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지닌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신뢰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